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올이 조금 빠지고 끝났죠. 55,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런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조정이죠. 그렇죠? 뭐 제가 뭐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의 조정이 아니라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보고 계시죠? 예.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늘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연기금이 어느 순간 매도로 틀어서 다시 팔 수도 있지만 그때는 주식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만 뭐 수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매수의 이유가 연기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펀더멘털 위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이뮤노반트 주식의 절반이 왜 한올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이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로열티를 12% 이뮤노반트에서 한올에 오는 로열티가 12%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타 3% 뭐 중국이나 일본 판권들 3%에서 총 15%니까 이뮤노반트가 가져갈 영업이익 30% 대비 한올이 가져갈 영업이익 15%이기 때문에 딱 절반이다. 영업이익이 절반이니까 버는 돈도 절반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고 버는 돈이 절반이니까 기업가치 평가도 절반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고 시가총액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뮤노반트에서 오는 로열티가 약 15%라면 이미 미국 판권 하나만으로만 영업이익의 반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영업이익률이 30%고 한올바이오 파마의 영업이익률이 15% 정도의 분량을 가져오는 거라면 딱 절반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이뮤노반트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을 한올이 이뮤노반트에서 나오는 매출 로열티만으로도 절반은 채울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일본과 중국 로열티까지 합쳐진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로열티가 가능하다면 뭐 한 18%, 19%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2%, 3% 더해서 15%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절반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게 시가총액 계산 방법이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은 7조 7천억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의 시가총액은 2조 8천억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죠. 지금보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한 20%가량은 더 올라야, 그나마 그래도 반절을 좀 따라갈까 말까 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제외한다고 쳐도 지금도 너무 싸다라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일본 계약이 터진다면 그때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가총액 절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시간 문제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질문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뭐 다른 분들 저 투자 철학 계속 언급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 햇님님은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한다라는 말씀 멋지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들은 많은 말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저기 떠도는 말들 제가 갖다 쓴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도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박부자님께서 주식비서 론이라는 사람이 한올에 대해 반대적인 의견을 놓았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영상을 방금 전에 2배의 속도로 보고 왔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봤는데 일단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고마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또 불안해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거품이 좀 생기지 않는 노력을 해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이런 주식비서 론이라는 분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안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좋은 말씀 부분도 좀 그렇고 안 좋은 말씀 부분도 좀 그런 게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팩트가 맞는 것 있죠. 뭐 중국 하버와의 논쟁이나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실패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올바이오 파마가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을 성공한다고 해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을 많이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임상 3상 성공과 상업화 성공은 또 다른 거예요. 임상 3상 성공을 해도 약이 출시가 됐지만 팔리지가 않으면
그건 말짱 꽝이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성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수십억 원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1년 매출이 수십억 원이 잘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몇억 원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자체가 다른 약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려면 탁월한 성능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탁월한 성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약이 될지 한올바이오파마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사실 시장성보단 스스로 임상에서 안구건조증이라는 까다로운 임상을 한올바이오파마가 스스로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큰 거고 FDA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쌓이는 FDA와의 데이터, 그 다음에 FDA가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FDA가 원하는 것들 같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무형의 이 가치가 더 높은 거지.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시장을 엄청 많이 가져가서 이거 삼상나면 대박이야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빼시는 게 좋아요. 임상 성공했다고 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나중에 혹시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성공을 했는데 주가가 막 상한가가 막 이틀 3일 간다. 그러면은 조금 이거는 너무 과도한 급등이다 생각하고 매도를 고려해볼 만큼의 그 정도로 시장 사이즈가 그렇게 여파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자체는 큰데 한올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판권을 넘기겠지만 그 판권을 넘기고 나서 그 회사가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올의 약을 판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들을 다 갈아엎고 투약이 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약들과 함께 병용 처방이 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대감만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이 있다면 어느 정도 또 급상승이 계속 나온다면 매도도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성공을 해도 파이프라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논쟁은 지금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엎어져서 하버가 뭐 임상을 안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올해 소송 마무리가 뭐 올해 목표거든요. 한올이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지불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가로 막 더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아마 하반기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하버를 상대로 승소를 하든 뭐 패소를 하든 하버가 뭐 계속 판권을 갖고 있든 그거는 사실 지금 한올과 하버와의 신뢰도가 깨져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하버에게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안 팔면 되거든요. 이 1402를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안 팔면 되기 때문에 하버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상호파 승인 가능성이 좀 늦어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이 그렇다 그래서 엄청 크지도 않아요. 사실 아제넥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 MG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시장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의약품 가격 자체가 약가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해드리고 이런 그 주식 유튜브 뭐였죠? 주식비서 로니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뭐 팩트도 있지만 사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른 유튜버분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뭐 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싶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좀 뭔가 어떤 주식 종목에 대해서 방송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유튜브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돈을 책임져 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방송을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AI를 돌려서 습득한 지식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본인이 스크립트를 짜시더라도 공부를 그렇게 딥하게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구독자 많으신 분들도 저도 봤어요. 구독자가 몇만 명 되시는 분도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투자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믿고 영상을 봐야 되냐?
이게 사실 답이 없어요. 영상으로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고요. 남의 생각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상은 일방성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이 안 되잖아요. 뭐 라이브 방송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올도 제가 매번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팩트 위주의 중요한 사실들은 여러분에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인지를 시켜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고 세뇌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추가적인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저한테 질문도 하실 거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다른 부분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너무 귀찮아, 난 영상으로 할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찾다 보면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도 있고 안 좋은 정보도 있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유튜버를 믿고 투자하게 되죠. 그 유튜버가 여러분들 돈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그 유튜버, 제 얼굴도 지금 못 보셨잖아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고 대화도 나눈 적은 없는데 그 유튜버만 믿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억대, 1억, 2억씩 막 넣어요.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실생활에 소고기도 1인분에 6만원, 7만원 하면 비싸다고 안 먹는 와중에 저처럼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기준으로 삼겹살도 5, 6인분 시키면 10만원이 넘어가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해먹자라고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식 투자해서 10만원 잃는 거는 정말 너무 쉽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시게 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요즘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도 찾아보시고 팩트에 기반한 것들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라서 보려면 공시 자료나 회사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나 IR 자료들이 가장 좋거든요. 그거 외에는 전 유튜브,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유튜브 안 찾아봅니다. 제가 찾아보는 유튜브는 가끔 한 달도 아니다, 한 3-4달에 한 번씩 한올바이오파마를 검색해봐요. 누가 어떻게 방송을 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근데 죄다 차트예요. 죄다 차트. 그래서 검색만 해보고 쫙 썸네일이라 그러나요? 그 썸네일만 쫙 보고 차트 나오면 다 저는 패스입니다. 아무튼 저는 유튜브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이런 건 봐요. 투자 철학에 관한 유튜브들. 장기 투자 철학에 관한 유튜브들. 그건 종목이랑 상관없고 내 투자 철학 판단과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장기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격언 아니면 조언 이런 것들은 좀 보는데, 종목 유튜브는 거의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한올바이오파마 종목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이나 제 유튜브를 소비하실 때도 본인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셔서 추가적인 자기만의 생각도 정립을 하셔야 되고, 자기만의 기준도 만드셔야 되고, 투자의 포인트도 세우실 줄 알아야 되고 해서 그거를 믿고 따라가셔서 투자를 하는 거지,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라는 너구리라는 이 유튜버를 믿고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도 조심하시고요. 일단 대박부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답변을 남겨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 로이반트죠? 가 생각하는 그레이브스 병의 우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내용은 팩트 위주로 봐야 되니까, 언제 나온 내용이냐면 작년 12월 11일이었나요? 11일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지금 그때부터 계속 구독해 주신 분들이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후기 영상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안 나왔던 내용들, 설명 안 드렸던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서 이뮤노반트와의 협업을 하고 임상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의사분이 나왔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의가 나왔고요. 그 전문병원에서 약 20년 이상
그레이브스병을 처방하고 치료하고 했던 의사가 실제로 이뮤노반트 임상을 통해서 느꼈던 점도 얘기를 했고 현장 분위기도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클리맙,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토클리맙보다 아이메로프루바트가 그레이브스병에서 왜 더 뛰어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왜 제가 투자 포인트를 그레이브스병으로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그레이브스병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시간이 된다면 D2T-RA에 대한 내용도 좀 뒤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D2T-RA에 대한 내용이 시간이 없다면 다음 영상에서 일요일 저녁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우월성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레이브스병의 우월성은 첫 번째로 일단 진입하고 있는 다른 약물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이뮤노반트가 가장 선두주자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속도를 엄청 내고 있거든요. 이뮤노반트와 로이반트가 속도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120명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170명 모집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첫 번째, 의사들과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 라는 것들일 수 있죠. 오픈 라벨 테스트를 하면서 의사들과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만 보면 거의 100만 명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명 가까운 환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뮤노반트가 타겟하는 환자는 7만 명밖에 안 돼요. 7만 명밖에. 왜 93만 명은 다 제외일까요? 왜? 93만 명은 왜 제외일까요?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CPA가 양성인 환자이고 2차, 3차 치료까지 치료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를 데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차, 3차 치료제에서 걸르는 환자들이 생길 거고요. 그 중에 ACPA가 양성인 환자들로 또 걸르니까 걸르는 환자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100만 명 중에 7만 명, 8만 명, 7만 5천 명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 환자로 줄어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환자들이 언맷 니즈가 높다. 그러니까 약을 원한다. 어떤 약이든 와봐라. 나 좀 넣어보자. 아파 죽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D2T 류마티스 관절염, D2T-RA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했던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테크 회사나 연구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FDA와 충분한 협의를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FDA가 발표를 했죠. 임상 단계를, 임상 3상을 두 번 진행은 했어야 됐던 임상들을 한 번만 진행하겠다라고 좀 단축 임상을 진행하겠다. 대신, 기전이나, 그 약물의 효능이나 아니면 그런 통계적 유의성,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이뮤노반트가 류마티스, D2T-RA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100만 명이나 있는 질환 환자군에서 7만 5천 명만 타겟한다는 건 상당히 희귀한 환자들입니다. 그게 희귀한 환자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귀의약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희귀 질환은 아니지만 그 타겟하는 환자군은 너무 희귀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희귀의약품 수준의 버금가는 그 임상 단계, 그러니까 그 FDA는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빠른 심사도 가능하고 일단 급하면 출시 먼저 해. 그리고 연구 결과 나중에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속 승인을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희귀의약품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120명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170명 모집하려고 했던 이유는 환자, 의사, 분위기가 좋았다. 또 있을 거지만 그만큼 너무 약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너무 약이 없다. 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75년 동안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은 있죠. 약은 있습니다. 항갑상선 약물이라는 ATD라는 항갑상선 약물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알약으로. 그게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용량이 여러 가지 용량이 있어요.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가 있는데 뭐 1.5mm, 2mm, 3mm도 있고 많게는 15m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물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절반은
절반은 항갑상선 약물로 일단 컨트롤이 됩니다. 일단 컨트롤이 되고 나중에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이 돼서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되는 환자가 돼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절반은 괜찮아졌다가 나중에 재발해서 병원을 또 옵니다. 그러면 갑상선 약물을 또 먹어요. 용량을 늘리겠죠. 그때는 용량을 늘려서 또 먹습니다. 그러다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괜찮아진다고 한들 다음에 재발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 용량을 또 올려야겠죠. 항갑상선 약물은 무슨 물입니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게? 부작용 생기겠죠. 그러니까 1차 치료에 실패한 그러니까 항갑상선 약물이 1차 치료제인데 1차 치료제를 성공한 환자 50%는 냅두고 일단 그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 하면 되고 1차 치료에 실패한 2차 질환이 나오는 재발을 하는 그런 환자들 또는 1차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절이 안 돼서 꾸준히 약물을 용량을 늘려야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쉬어가는 단계도 없이 계속 약물을 늘려야 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반절이 그런 환자들이고 그런 환자들의 선택지는 옛날에는 이제 뭐 갑상선을 아예 절제해버리거나 아니면 방사선요법으로 갑상선을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표현한 거는 그래요. 갑상선이 높아서 문제여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갑상선을 없애버려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려고 치료를 했는데 다른 병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를 때려서 엉덩이를 아프게 하는, 무릎이 안 아프게 하려고 엉덩이를 아프게 하는 뭐 이런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런 치료 방법이. 7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항갑상선 약물 1차 치료보다는 방사선이나 수술적 용법, 갑상선을 떼버리는 수술적 용법이 오히려 더 인기였어요. 근데 2000년대 넘어서는 항갑상선 약물이 거의 1차 치료제 90%로 환자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갑상선 약물이 치료가 되는 환자들이 50%였고 나머지 안 되는 환자들이 50%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적 용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 요법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 낮추려다가 아예 갑상선을 없애버려서 저하증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75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그레이브스병의 치료제는 75년 동안 이렇게 치료해왔는데 그냥 굳어져야 하는 건가 라는 걸 로이반트가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레이브스병의 임상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월성은 뭐냐? 일단 선두주자고 또 뭐 있어요? 자가주사고 그 다음에 자동형, 펜형, 자동주사기 이런 편의성까지 다 갖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레이브스병의 우월성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뭐예요? IgG 감소 정도. 자 이게 지금 바토클리마브로 임상한 것만 있잖아요. 그레이브스병이 지금 데이터 결과 나온 거는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한창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게 환자가 언맷 니즈가 높아서 120명 모집하려고 했던 걸 170명까지 모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도 2027년에 나올 걸 2026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 모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늦지 않은 2027년에 발표가 될 것 같다. 2027년을 6년으로 당기긴 좀 힘들 것 같고 워낙 모집 단위가 크기 때문에 2027년을 2026년으로 당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2027년에 발표가 되는데 2027년 말에 나올 거냐 아니면 2028년에 나올 걸 2027년이라고 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27년에 발표가 할 건데 그렇게 늦지 않은 2027년 그러니까 말까지는 안 갈 거다. 적어도 2, 3분기 3분기까지 9월 달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이반트가 그레이브스병에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환자 모집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의 속도를 봤을 때는 그레이브스병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빨라지고 있다.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팩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토클리맙이잖아요. 바토클리맙으로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을 진행한 거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토클리맙 임상 데이터의 개요를 좀 보면 처음엔 고용량 12주 동안 680ml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고요. 나중에 12주는 그보다 반절 340ml로 저용량 투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량 투여할 때와 저용량 투여할 때의 항갑상선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차이가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고용량 투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항갑상선 약물을 중단한 환자가 10명이었다면 그 환자들 중에서 저용량으로 바꿨더니 8명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2명은 항갑상선 약물을 안 먹게 됐다가 다시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저용량으로 바꿨을 때. 그래서 지금 이 2명, 애게 2명 줄었네 할 수 있지만 이 2명 줄었다는 이 자체가 저용량으로 용량을 줄여버리면 이게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토클리맙에서는 그렇게 임상을 했는데 아이메로프르바트가 정말 강력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월성은 다른 타 기업들은 따라올 수 없는 우월성은 아이메로프르바트는 고용량으로 다 투여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ml죠. 아이메로프르바트는 600ml랑 300ml랑 두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아이메로프르바트는 600ml로 고용량으로 때려 박는 거예요. 24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을 12주, 저용량을 12주 했던 바토클리맙보다 고용량으로 꾸준히 투여한다면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항갑상선 약물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임상보다 그레이브스병 임상이 안 좋을 확률이 더 적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바토클리맙은 성공했는데 바토클리맙은 성공했는데 아이메로프르바트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 물론 바이오에 100%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기전이나 지금 FcRn 저해제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메로프르바트는 고용량으로 24주를 다 때려버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른 기업에서는 하지도 못해요. 정말 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는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의 데이터들은 다 바토클리맙 저용량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IgG 감소 농도도 그렇고요. 질병에 관한 효과들도 그렇고요. 다 비슷하게 나와요. 바토클리맙으로 따지면 340mg이랑 근데 바토클리맙은 680mg 고용량도 있죠. 아이메로프르바트의 300mg이 바토클리맙의 340mg이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결국은 존슨앤존슨이나 알제넥스 같은 회사들은 아이메로프르바트의 저용량 수준 정도밖에 효능을 못 내요. IgG 70% 미만 감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계속 24주간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이뮤노반트가 유일해요. 그 엄청난 우월성입니다. 부작용 없이 진행한다는 거. 사실 이 FcRn 저해제의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언제쯤 증명이 될 거냐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안정성 지금 입증됐다고 봐도 되는 게 이번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환자 모집수 120명이었는데 170명으로 늘어버렸죠. 그리고 임상 속도 빨라졌죠. 2027년 데이터 발표했는데 2026년 데이터 발표로 바뀌었잖아요. 임상 속도 빨라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부작용,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한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이슈 없이 170명 환자가 모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르바트 안정성 검증됐네 어느 정도. 그러면 고용량으로 때려 박아도 환자들의 부작용이 없구나. 그러면 IgG 감소 농도 70% 이상, 75, 78까지 찍어주는 이 고용량이 효능만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토클리맙 680mg 12주 투여한 거랑 340mg 뒤에 12주 투여한 거랑 비교했을 때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 수가 저용량일 때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고용량일 때는 항갑상선 약물 먹을 필요가 없던 환자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저용량으로 바뀌면서 10명 중에 2명의 환자는 다시 항갑상선 약물을 먹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용량일 때 효능이 훨씬 좋았다. 라는 게 되고 아이메로프르바트는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24주를 때려 넣을 수 있다. 그 말은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기업에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토클리마브로 이미 증명이 어느 정도 IgG 감소율에 따른 증상 개선 정도는 증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안정성 면은 D2TRA를 통해서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안정성은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는 없어서 제가 맞습니다, 확신합니다까지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환자 열심히 모으고 있죠. 그쵸?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사 증언에 따르면 환자들의 언맷 니즈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항갑상선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술을 해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병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차선의 방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세월이 75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환자들 막 여기저기서 참여한다고 하겠죠. 제가 봤을 땐 그레이브스병 임상 환자 모집 그렇게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갑상선 학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의사가 이제 발표를 했겠죠. 임상 진행한 의사가 발표를 했는데 학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본인들이 다 컨트롤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고민들이 다 똑같거든요. 아니 우리 환자는 어느 환자는 항갑상선 약물 넣었더니 맞는데 어느 환자는 다시 재발됐다고 왔어. 그래서 용량 늘렸더니 부작용을 호소해. 아니면 용량 늘렸더니 괜찮아졌다는 것 같대. 근데 또 재발한대. 그러니까 재발하는 환자들은 또 재발하겠구나 예상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술을 해서 떼어내실래요? 아니면 갑상선 약물 더 먹어보실래요? 그럼 누가 수술해서 떼어낸다 그래 무섭게. 갑상선 약물 더 먹어볼게요. 용량을 막 늘립니다. 그러다 부작용이 막 튀어나와요. 아, 더 이상 방법이 없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묘한 신약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 아이메로프로바트 고용량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저는 보지만 그런 가정이라면 고용량으로 때려 넣었을 때 분명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만세를 외칠 겁니다. 뭐 다 낫진 않겠죠. 일부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기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랩이라는 항체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T랩이라는 항체 수치를 이제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메로프로바트는. T랩이라는 항체 수치를 줄여버리면 T랩이라는 항체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어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가 딱 끊어져서 관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랩이라는 이게 계속 재활용되면 될수록 얘네 이 T랩이라는 항체 자체가 항원 제시세포가 돼서 어딘가 항원에서 T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 우리 몸에서 T랩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데 T랩이 재활용되지 않게끔 T랩이 IgG 계열이니까 FcRN을 딱 아이메로프로바트가 FcRN을 딱 결합해버려서 T랩이 결합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T랩이 FcRN이랑 결합되지 못하니까 T랩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몸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서도 더 이상 T랩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T랩이 없네. T랩 안 만들어도 되겠네. 라고 하고 T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관해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그 T랩을 안 만들게 하려면 뭐예요? T랩을 많이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T랩이 어느 정도 일부라도 살아있으면 몸에서는 T랩이 계속 있네? 그럼 나도 계속 만들어야겠다고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T랩을 충분히 떨궈주면 몸에서 T랩이 없네? T랩 필요 없나 보네? 안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T랩을 충분히 떨굴 수 있는 약 뭐가 있어요?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로바트밖에 없습니다.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 분명 그레이브스병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에 시작을 했을 거고 따라온 거밖에 안 되고요. 절대 퍼스트 인 클래스가 이뮤노반트를 가져가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아제넥스가 가져갈 거다. 절대 안 될 겁니다. IgG 감소 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 로이반트, 이뮤노반트가 다 가져갈 거고요.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가져갈 거고 그로 인한 로열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올이 다 가져오게 되겠죠. 그레이브스병 하나만으로도
조 단위 로열티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뭐 그거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뭐 섣불리 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차 치료제는 항갑상선 약물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환자는 처음 치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급격하게 수치가 너무 안 좋아져서 T랩 수치가 확 올라가고, 이거는 갑상선 약물 써봤자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데 고용량 써봤자 안 될 것 같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그리고 신규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우월성은 충분히 로이반트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고요. 지금 이뮤노반트는 마이너스 1.2%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조정 사실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년에 그레이브스병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들 들어보시고, 주말 동안에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 안 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일요일에 영상을 찍게 될 텐데, 일요일 영상 찍을 때 그레이브스병 관련해서 내용 빠진 거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D2T-RA 위주로 D2T-RA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신약 출시에 대한 이뮤노반트의 생각들 같은 것들을 조금 그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질문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